출발 새 아침. 9살짜리 아이가 의붓 엄마의 지속적 학대를 받다가 끝내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로 세로 50cm와 70cm짜리 가방에 3시간을 감금되었다가 가방 안에서 아이가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그보다 더 적은 가로 세로 40cm와 60cm짜리 가방에 4시간 넘게 감금됐죠. 이 아이는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이틀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게임기를 망가뜨렸는데 안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아이를 가방에 집어넣은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 2명에게서는 어떠한 학대의 증거도 없었다고 하니 더욱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아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 아이든 남의 아이든 아이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제발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야 되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요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여야 원구성 합의가 또 불발이 됐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단독 개헌을 하겠습니까? 네, 바로 오늘입니다. 6월 5일인데요.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녁 8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만났지만 일단 개헌 본회의 관련돼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내일 반드시 본회의 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통합당 같은 경우는 5월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민주당에게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1967년 7월 10일 야당이 득원 거부를 선언한 예외적인 상황을 빼면 어떤 경우도 의장단 선출을 일방적으로 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혼자서 하려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실시간 검색어에 2위에 계속 링크됐던 얘기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이었는데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말에 의하면 또 야당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 개헌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국회가 제대로 된 본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5일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서 곧바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큰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어떻게 국회를 일방적으로 개헌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팽팽히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시간 뒤쯤으로 예정된 이 미래통합당의 움직임, 이 움직임을 보고 민주당이 판단할 것 같은데 김태년 원내대표의 어제 그 발언 하늘이 두 쪽이 나도라는 이런 표현을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단독으로 일단 개헌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개헌은 뭐 여당이 워낙 슈퍼 여당이니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의장단 선출에 있어서 만약에 통합당이 불참을 하게 되면 야당 몫의 부의장 지금 현재는 뭐 정진석 의원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다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 몫의 부의장 선출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네. 결과적으로 의장단을 뭐 꾸린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미완성의 상태로 남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진석 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중진들을 중심으로 의장단을 꾸리는 것 자체는 어떤 법안 발의를 하거나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국회를 열어두자.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고 끝까지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하자마자 검찰이 세게 나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시간 끌기 또는 면피용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버렸습니다. 일단은 삼성 측은 즉각적으로 이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를 검찰이 무력화했다라고 유감을 표현을 했고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함께 추가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이 승계 관련된 내용, 회계 관련된 부정 내용인데 결국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외부의 인원을 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들여서 여론재판을 하려고 한다든지 시간을 끌려고 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자본시장법과 관련돼서는 금감원 직원들이 아주 오랜 동안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들여다봐도 쉽게 알기 어려운데 일반 국민들이 금감원 직원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역시 이제 검찰이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한번 경험을 해본 게 되게 중요한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치소에서 상당 기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것만으로도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불안감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삼성은 앞으로 이제 뭐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든지 지난번에 한번 발표를 했었죠. 네, 여러 가지 삼성 흔히 말하는 쇄신안이라든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발표를 한다고 해서 크게 또 국민들의 여론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승계는 아주 오랜 시간 뒤에나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과연 실현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지금까지 삼성이 약속했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었던 이 부분도 사실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 역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역시나 같이 이제 이 검찰의 구속영장이 작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이 승계, 경영권 승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는 것이 한 기업의 삼성의 그 자회사죠. 한 자회사를 부실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일부러 실적을 조작하고 한 5천여 명 정도를 진짜 해고를 하는 그런 사태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자신이 이제 증여세를 최소화해서 삼성 회장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멀쩡한 회사를 부실 기업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렇죠. 잘 다니고 있던 회사 직원들 그러니까 본인 회사의 직원들이죠. 본인 회사의 직원들을 사지로 내면은 이런 상황들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것이죠. 정말 이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상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법원이나 검찰이나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네. 일단 뭐 2018년에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도입이 됐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외부 인사로 구성이 돼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뭐 검찰이 영장을 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인 기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고 8일에서 9일 사이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져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 이슈도 한번 얘기해보자. 어제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깜짝스럽게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니까는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이 분노의 담화를 노동신문에 게재를 하면서 상당히 조금 갈등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일단 김여정 부부장이 당장 이러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을 아예 철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 강경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곧바로 대북 살포를 중단시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은 이 노동신문의 이 내용을 게재하면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면전에서 자행되는 악의에 찬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성공단 철거뿐만이 아니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군사 합의의 파기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아주 강경한 반발에 대해서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즉각적으로 이 접경 지역에서 긴장 조성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북한의 감정을 좀 어루만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 청와대 역시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강력한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북한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는 형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대북전단 살포했다가 이게 양쪽의 총격으로 이어지면서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위험에 빠진 상황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이 기관의 법원에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 앞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표현의 자유를 볼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 노동신문에 이 자신의 담화를 개인 명의로 된 담화를 실은 거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위치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일단 위상이 좀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 그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있을 때 그 당시부터 이제 불거졌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대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우상화 작업이라든지 공식적인 당의 직함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담화의 주체가 김여정 부부장의 이름으로 올라간 것 자체가 적어도 북한 내 입지는 공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역시 대북전단 같은 부분이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남한에게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오늘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기업 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네, 홍문표입니다. 네, 두 분 오늘 21대 국회 처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그 본회의 개의 개원. 개원 오늘 이따가 가실 거죠, 홍문표 의원님 가시기는? 전 국회는 갑니다. 네, 국회는 가는데 본회의장은 안 가신다. 본회의장은 좀 그렇습니다. 네. 서른 최고위원님 오늘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개원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네. 오늘 딱 개원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현재 시간으로서는 야당이 불참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원은 합니다. 아,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하신다고 어제. 뭐 하늘이 두 쪽 날려 있겠습니까? 네. 열리죠. 열어서 근데- 의장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단은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야당 몫의 부의장 한 분은 선출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안 아마 오시면.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어떠세요? 지금 9시에 저희가 긴급 의총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마 비공개로 만났는데 네. 거기서 나온 뭐 조그만 어떤 소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 의총에서 추진할 것이냐. 네. 그 문제 때문에 긴급 의총을 여는 걸로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무슨 양보를 좀 얻어내셨을까요? 뭐 힌트만, 네. 아무래도 뭐 상임위원장 부분일 텐데 네. 그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지금 모르는데 일단 의총에서 본회의 열리기 1시간 전에 네. 긴급 의총을 열게 되면은 좀 거기에 저희는 마음속으로 잘 됐으면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몰랐는데 참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으네요. 네.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결국은 여야는 타협입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법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세 아침 단독 보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해서 뭔가 조금 진전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그래서 9시에 미래통합당의 긴급 의총에서 이게 제대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면 10시에 본회의장에 미래통합당 의원들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래서 정말 사상 최초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개원하는 것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법사위원장직 관련된 좀 논의의 진전이 있었던 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홍문표 의원님?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은 뭐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177석. 네. 참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을 마지막 심의하는 과정에 네.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야당은 또 정부도 견제해야 되고 또 여당도 견제해야 될 마지막 수단인데 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은 사실 국회를 여당 단독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법사위원장만큼은 야당에 배려를 하고 그리고 또 딴 부분을 또 넘어간다면 모르겠는데 이것마저 여당이 독선적으로 가져간다면은 전 국회는 파행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외에는 이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하도록 돼 네, 있습니다. 한성만 많아도. 예. 예. 우리도 12대까지 그랬습니다. 13대 여소야대가 되면서 이런 이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다 해서 뭐 견제가 안 될 것이다. 이 견해는 좀 지나친 판단일 거라 생각하고요. 우린 책임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80석, 177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린다면은 책임 정치를 제대로 해라. 이런 뜻이고 그걸 제대로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난 20대에서 너무도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전형적인 발목 잡기가 됐고 또 이 법사위가 상원 같은 이런 부실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차지함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저런 배점들을 이제는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법사위를 우리 당이 집권당이 해야 한다 이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건 야당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180석을 차지하는 170석을 차지하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최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2006년인가 그때는요. 전석을 다 야당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죠. 네, 11월달에. 예. 그랬던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조금 축소, 그다음에 법안 처리 관련해서 뭐 우리가 막 늘어지게 할 수 있었던 그거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원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좀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뭐 어떤 형식이 됐든지 야당 이 원내 대표들끼리도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더군다나 두 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만났던 결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난 이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통령께서 5월 28일이죠. 네.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하면서 요번만은 협치를 하자는 걸 강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하는 거 보면 뭐 하늘이 두 쪽이나도 뭐 연다. 도대체 그 기준을 못 잡겠어요. 대통령은 네. 좋은 얘기를 하시고 또 실무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연다고 그러고 그럼 협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허울 좋은 협치를 가지고 이 진정성 있는 걸 찾자고 그러면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7석이면 거대고 슈퍼인데 네. 여기서 양보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줘야 협치가 되지. 우리 지금 작은 소위 야당에서 뭘 우리가 양보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법사위원회가 참 여러 가지 법안을 마지막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야당에게 줬을 때 국회는 균형을 맞는다. 네. 균형이 안 맞는 국회는 이 국민이 볼 때 불안한 거고 잘못하면 독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법사위원은 사실은 별로 상임위에서 인기 없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자리는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 문제를 공식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 야당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이제 이렇게 언급한 건 사실 처음인데 기본소득제가 우리나라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게 도입이 된다는 거가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서른? 네, 뭐 앞서가는 생각이죠. 예. 앞서가는 생각인데 이게 야당 입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나왔다는 게 약간 놀라운데요. 그런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재정적으로 그걸 할 만한 조건이 돼 있느냐? 그런데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자면은 소모적인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일단 던져놓은 화두이긴 합니다만은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내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해서 좀 두고 보자 하면서 얘기를 받고 싶어요. 좀 두고 보자. 예. 예, 김종인 우리 비대위원장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냐 하는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서른 최고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금 가계부채가 1,600억, 1,600조 이렇게 막 가까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국가부채도 840조 되고 이번 추경이 1차, 2차, 3차 하면은 한 60조 가까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지금 부채랄까 재정 상황이 좋질 못한데 여기다가 또 지금 이런 기본 소득세를 여기다가 한다는 것은 현재는 난 안 맞는다고 보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앞으로 이렇게 돼야지 않냐는 거기에 무게를 두었다.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뭐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는 그 큰 그림의 방향은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급진적이다. 너무 앞서간다. 이런 얘기가 사실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보수당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내에서. 예, 지금 뭐 파열음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설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숙성이 되고 용해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총을 자주 열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 좀 당장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이제 장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 감소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에 대해서 기본소득을 주자
이 판단은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도 볼 때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특히 일용직이나 계약직, 특수고용직 이런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 대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기본소득제가 그 국민들로부터 그 괜찮은 제도다라고 반응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재정이에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굳이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듭니다. 그러나 기본적 발상은 좋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따질 문제 지금 하자고 들린다면은 재정적으로 해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두 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베이스에서는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강론 들어가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인당 20만 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 소비 진작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진 바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재정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이라든가. 이게 이제 재정으로 따지면 10조 한 몇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 1인당 20만 원씩이네요. 그러면 추경도 하고 3차 추경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거 보면 좀. 그렇죠. 3차 네. 지금 추경에 35조 3천억인가 들어간다고 네. 하는데 야당이 지금 3차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타입이 된다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35조 3천억의 3차 추경이 있는데 네. 여기 다시 또 10조 몇천억 들어가는 이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이 나가게 된다면은 어쩌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그걸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긴 하지만은 7월 달쯤 되면은 경기가 또 떨어지고 도저히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면은 이 2차 재난지원금이 안 나가지 말라는 보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논의는 한 7월쯤 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부터 군불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를 어떻게 제압하느냐 이건데요. 제대로 안 되면은 또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군요. 어려운 분들 살려야 되니까 살리는 방법으로서는 재난지원금이 좋은 방법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우리 지사의 말씀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봅니다. 허무맹랑해요? 네. 왜 그러냐면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국가 부채나 또 우리 가계 부채 참 수치를 예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지금 우리가 부채를 안고 있고 1차, 2차, 3차 추경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여기다가 1인당 20만 원씩을 또 주자. 이제 선거도 끝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럼 그전에 선거용이었어요? 예. 이거는요 정도를 벗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재정을 논단한다면은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빚이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가 많은 이 상황에서 또 거기다가 국민 1인당 20만 원 주자. 네. 저는 어느 상황으로 봐도 이건 상상 못하는 얘기를 이분이 꺼냈는데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고 다시는 이런 얘기를 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도자면은 나보다는 국가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런 방향에서 좀 뭔가 정책이 펴줘야지 개인에게 20만 원 준다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정책이라고 내놓으면 안 되죠. 네. 그런데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라는 아주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정도는 보통이 아니거든요. 특히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은 바로 죽기 직전 상황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병마라도 그렇기도 하지만은 네. 경제적인 조건으로서도 못 견딜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게 평상시 같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을 살려놓고 보자는 입장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게 그냥 포퓰리즘이라고만 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7월 달쯤 가서 상황을 좀 더 보고 그리고 정말 이 어려운 국민들이 저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그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서 해볼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20만 원 때문에 살 수 있다. 이런 통계라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국민 1인당 20만 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 발언의 정책을 내놓은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보내가지고
국민들이 다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한숨을 돌린 이 구체적인 현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그걸 그렇게 답답하게 매도할 집에 부분은 있던 아닙니다. 분들이 이웃에 가서 점심 저녁 먹고 친구 간에 만나는 공간을 유익하게 한 것뿐이지 무슨 경제를 살리는데 그 많은 투자한 것이 살아났다고 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20만 원은 이거는 진짜 거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돈이에요. 네,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분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I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댓글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번 한 주를 시끄럽게 달궜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로 정치권이 정말 시끌시끌했었습니다. 우선 이거는 서른 최고위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적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시기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물론 이제 당헌 당규상으로는요. 네. 당론에 따르도록 돼 있고 당론을 위반할 시에는 이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가 경고고, 경고. 예. 그다음 자격 정지, 뭐 제명 이런 순서로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우리 당 그 윤리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일종의 이중 뭐 징계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현역 의원인데 예. 당내 경선을 통해 가지고 지역위원회죠. 경선을 통해 가지고 금태섭 의원이 탈락됐습니다. 그랬죠. 그건 당원들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마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걸 다시 또 윤리에 올려가지고 이 징계를 하는 것이 그 현명한 방법이었느냐? 저는 좀 현명하지 않았다 생각. 이미 징계했습니다. 네. 당원들이 출마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징계 이상 더 큰 징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 징계를 했는데 또 이게 징계를 한다는 것은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게 징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윤리심판위원회에서는 이건 그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더라도 묵혀두고 그냥 처리를 안 했더라면은 더 현명한 처방이었을 텐데 가혹한 징계를 했거든요, 당원들이. 네. 출마를 이미? 못하게 했으니까요. 네. 그거로 다 심판 끝난 겁니다. 그런 상태였는데 또 징계하는 거는 현명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민주당 안에 저런 서른 최고위원 같은 분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당은 분명히 이거 지금 잘못한 거예요. 지금 뭐 우연 소지까지 나올 정도고 그리고 또 뭐 이 국회법도 지금 안 맞는다는 것이고. 국회법도 안 맞고 헌법도 안 맞는다 이런 예.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아주 분명한 그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거기다 또 당내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아주 잘하신 이 의원님들이 지금 5-6번 계속 우리 서른 최고위원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이 헌법도 국회법도 또 당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면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또 상대 정당의 주의들이 깊이 논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안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은 순리대로 법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당헌상 이 헌법 그리고 법률 이게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논쟁은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쟁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강제 당론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원래 국회의원들은 다 강제 당론이라는 걸 가지고서 따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게 헌법과 국회법의 강제 당론은 아니라고 해놓고 네. 또 당에서는 이게 현실로 실시가 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마찰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거대 여당이 좀 과거에 잘못됐던 뭐였던 이런 부분은 좀 바로 잡는 것이 앞으로도 위해서는 좋다고 보는데 네. 이거 뭐 관행을 따르고 또 현실을 따르고 또 뭐 법을 또 판단하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자화상이죠. 예, 부끄러운 일인데 뭐 이런 일이 또 없겠거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뭐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우리 당에 맡겨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쓸데없는 거 여쭤봐서.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욕을 먹어도 한 번 더 여쭤봐야 되겠어요. 금태섭 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조국 사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만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과연 정상이냐, 민주당에 민주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이 금태섭 의원이 이 부분에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과 다릅니다. 이게 뭐 조국 사태나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당내에서 왜 얘기를 안 해요? 알가알보가 있죠. 본인이 정확히 잘 모를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잘못 짚은 부분이고, 그리고 함구령을 내렸다는데 누가 함구령을 내립니까? 함구령 내릴 사람이 당내에 누가 있습니까? 당대표가 내렸다는 당대표가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이런 제가 볼 땐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로부터 징계를 받은 겁니다.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네. 당에서 공천을 안 준 게 아니에요.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당원들이 볼 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반성할 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금태섭 의원은 이건 지도부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데 아니에요. 일반 당원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이미 정리를 했던 겁니다. 네. 그 점을 알았으면은 좀 좋았을 텐데 뭐 우리 당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당내 어떤 의견이 있더라도 좀 할 말은 다 하죠.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 당인데 왜 항구령을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금태섭 전 의원은 좀 민주당하고 안 맞는가요, 그러면? 아니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아주 좋은 분이에요? 분인데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격앙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제 공천도 못 받고 경선에 떨어지고 이래 되니까 격앙될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심정은 뭐 저도 알죠. 충분히 저도 한번 당해봤던 적이 네, 있기 한번 때문에.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으로부터 까딱했으면 공천도 못 받을 뻔했는데 그전에는 공천도 못 받았어요. 네.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는데 이 쿨다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뭐 타당의 문제를 제가 깊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서른이 잘 나가다가 또 옆으로 빠지는데 이건 사실상 아까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공수처법 반대에서 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상황이 왔는데 저는 항구령은 이해찬 당 대표가 여러 번 내렸죠. 그래서 말 못했던 거고 자기 문제만은 이렇게 샅샅이 뭐 어떤 상황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국회의원도 안 된 입장에서 사람이 인격까지도 이렇게 또 자기가 짓밟히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 문제는 아까 서린 최고위원 말씀대로 당내에서 조용히 이제 해결하는 게 좋지 이걸 공론화하는 거는 또 당에 관한 입장인데 네. 누가 왈가왈가 하는 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초선 의원들에게 뭔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금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서른 의원님, 이번에 김부겸 전 의원이 당권 도전 의사를 뭐 선거 도중에도 밝히시긴 했습니다만 그땐 대선 주장을 했었었는데 대권 도전. 이번에 당권 도전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누구든지 당권 도전할 수 있죠. 그야 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시점에 사실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직 발표 정식으로 안 한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보면은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이? 전 선대위원장이 거의 뭐 당내에서는 일방적인 조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김부겸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존재감을 좀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보다는 본인도 그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런 뜻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는 있을 터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굳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할 문제입니다. 서른 의원님은 대통령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뭐 시키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그 험악하고 힘든 자리를 왜 하죠?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남의 당 얘기 자꾸 글쎄 하니까 이게 자꾸 남의 당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
이낙연 우리 의원이나 김부겸 전 의원이나 저는 다 인격이 훌륭한 분들이고 대통령 할 수 있고 당대표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라인선이 좀 보인다면은 그건 자유로운 민주당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자격이 다 있어서 출마한다면은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주는 게 그 정당이 할 일인데 네. 사전에 누가 이렇게 앞서가고 또 게임이 안 된다는 등 이런 표현으로 해서 김부겸 의원을 폄하하는 것은 난 안 맞는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4월에 이제 그만두면 우리 홍 의원님께서도 당권에 도전하십니까? 저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4월 7일까지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하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4월 말이 되든 5월 초가 되든 전당대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기가 다가오고 결정이 되면은 저는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진행한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오늘 단독 보도가 2개 나오네요.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시는. 자, 그런데요. 이거 여쭤보려고 사실 이 전제로 그 질문을 한 건데요. 김종인 비대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하다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보수색을 너무 빼려고 하니까 이게 좌파 정당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김종인 비대위를 좀 안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과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본 일은 없는데요. 네. 보수 무슨 자유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덜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좌파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과 또 그동안의 정치적 쭉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또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한다. 이 두 축만 잘 살려서 조금 좀 점진적으로 진보적으로 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데 당 안에서도 그렇고 많은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다듬어야 되고 좀 더 당내에서 숙성을 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 야당이 실패했던 제일 큰 원인은 극우적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지나치게 기울였어요. 일테면 전병훈 같은 분을 이 한교안 대표가 너무 친하게. 정광훈. 네. 죄송합니다. 정광훈. 네. 정광 목사. 네, 정광훈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는 사실들은 이건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줬다 생각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패인 중에 한 부분 아니었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점을 김종인 위원장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올게요.